안녕하세요. IFP 강의를 맡게 된 박정호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첫 시간으로요. 이제 그 본격적인 수업에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가 IFP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보다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함께 드리면서 이러한 이해 속에서 앞으로 진행될 수업들을 어떻게 접근하셔야 되는지를 살펴봐 드리기 위해 잠시 기본적인 그 커다란 개괄적인 내용들을 다뤄볼까 합니다. 일단 가장 이제 이 수험 관련한 강의의 목적은 역시 합격이죠. 그래서 합격과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이제 OT를 좀 진행할 필요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IFP의 어떤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이미 이 그 강의를 수강하시는 분들까지는 아마 다 알고 인지하고 오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내용들은 주로 생략을 하고요. 실질적으로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방식으로 학습을 해야 되며 무슨 내용들을 접근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험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죠. 1부 시험, 2부 시험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1부 시험에는 제일 먼저 이 우리가 IFP, 바로 그 FP라고 말하는 Financing Planner 이거에 대한 내용들을 기본적으로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파이낸싱 플래너는 무엇이고 파이낸싱 플래닝을 한다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한 개괄적인 이해를 도모하는 내용들이 출제가 되죠. 그래서 FP에 대한 그다음에 중요성, 그다음에 필요성 이런 기본적인 사항들을 인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당연한 그런 물음도 제시하고 있고요. 그와 함께 FP가 갖춰야 될 윤리적인 의식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를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FP가 이러한 것들 즉 파이낸셜 플래닝을 하기 위해서 궁극적으로 자신들이 갖춰야 될 고객 서비스의 메커니즘이라고 하나요? 프로세스라고 하나요? 뭐 이런 내용들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를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를 출제하곤 합니다. 일부 시험에서 바로 이 파트에서 나오는 문제들은 주로 20%에서 30% 정도가 출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세금 부분이에요. 역시 이거는 개인의 재산을 자산 관리를 해주는 분야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얼마의 소득을 더 가져다 드리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같은 소득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세금을 절감시켜 줄 수 있는 방법들을 같이 제시해 준다면 이것은 가장 합리적인 재무 컨설팅이 되겠죠. 따라서 세금과 관련된 부분들이 많이 출제가 됩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세금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부족하신 분들은 상당히 어려움을 토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세법은 전 세계에서 가장 복잡한 세법 중에 하나로 많이 알려져 있죠. 그래서 세법 학자들도 이런 소리를 많이 해요. 우리나라 세법을 제대로 전공한 사람이라면 전 세계 어느 세법도 이해할 수 있다 이런 정도로 말을 하는데요. 그렇지만 이 세법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전부 다 숙지해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용어들은 당연히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지만요. 우리가 FP라는 이 과정의 특성상 우리가 세금에서 반드시 살펴봐야 될 것들은 절세 관련한 내용들 그리고 우리가 세금을 줄이는 걸 절세라고 하죠. 그 밖에 여러 가지 소득 공제를 받는 것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출제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요 가장 반드시 출제가 된다 이거는 이번엔 특별히 반드시 나온다 이런 내용들은 어떤 부분이냐면 우리가 금융 상품 관련해서나 아니면 개인의 소득 관련해서 법규가 바뀐 부분이 있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가 적용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적용되는 것으로 바뀌었다더라. 이러한 신규 법규라고 하던가 또는 개정된 내용에 대해서는 출제가 거의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에서도요. 세금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 중에서 일반적인 용어와 절세와 공제 내용, 신규 개정 내용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살펴봐 드릴 것이고요. 이거와 함께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의 소득이 얼마니까 여기에 얼마의 세율을 곱해서 세금을 부과시켜야겠구나. 그 계산하는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세액 산출의 메커니즘을
사액 산출 기준에 대해서 전반적인 이해를 하실 수 있는 기회를 도모해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1부에서 마지막은 이제 본격적인 금융 상품에 해당되는 보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생명보험과 화재보험의 기본적인 성격, 그 다음에 각각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 그리고 어떠한 세부 상품이 놓여져 있는지, 그리고 보험 관련한 법규들은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플러스요. 그런 전반적인 내용에다가 추가적으로 반드시 숙지해야 될 것은 혹시 보험을 가입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결국 보험을 우리가 어떠한 내용을 가입했느냐를 볼 때 그 계약서인 약관을 들여다보게 되는데요. 약관에 보시면 사실 보험 관련한 전문 지식이 없는 분들은 그것을 인지하거나 이해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보험 관련한 용어들로 약관이 작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IFP라는 것은 특히 고객들에게 그러한 보험 상품을 설명해주고 그것이 어떻게 고객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제시해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약관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도 짚어줄 수가 있어야겠죠. 따라서 이 부분에는 보험 관련 용어들이 굉장히 출제 빈도가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상품 관련한 내용들 하고요.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바로 이 부분, 우리가 세금 부분하고 보험 부분을 좀 구별해서 말씀을 드리면 세금 부분이 통상적으로 한 30에서 40% 정도 출제가 되고요. 나머지 40%에서 50에 가까운 비중으로 우리가 보험 관련한 내용이 출제되는 게 일부의 성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금 부분은 특히 용어를 자체를 처음부터 잘 인지하지 못하면 뒤가 어려우세요. 하지만 보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접한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비교적 용이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IFP는 내용은 수월치 않게 쉽지만 그렇다고 이걸 무시하시면 큰일 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달리 우리가 고객에게 재무 컨설팅을 할 때 난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라는 내용과 좀 상반되는 내용들이 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의외로 함정에 빠져서 실수해서 중요한 자격증 하나를 한두 문제로 놓치시는 분들도 꽤 계세요. 그러니까 IFP 제일 처음 파이낸싱 플래닝에 관련된 내용도 간과하시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2부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금융 시장과 플러스 상품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다루고 있어요. 그 다음 또 한 가지 이제 부동산 부분입니다. 이 금융시장과 전반적인 상품은요, 고객에게 특정 금융 관련한 상품을 세일즈하거나 또는 소개를 하고자 했을 때 당연히 전반적인 경제 상황은 알아야겠죠. 지금 경제 상황이 어떠한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추세에는 이러한 금융상품에 투자하시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다. 기본적인 경제 흐름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바로 이러한 이해 속에서 세부적인 금융상품들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지 그런 수준을 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당연히 주식, 당연히 채권, 그 다음에 펀드, 그 밖에 파생상품, 기타 등등요. 이런 다양한 금융 상품들이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기본적인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있는지 수준을 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실 금융권 자격증은 다른 것들을 같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 꽤 많은데요. 이러한 다른 자격증에서 일반적으로 이런 거에 좀 더 포커싱이 되어 있는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이라면 가장 개괄적인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거구나 아마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주로 출제되는 수준이고 내용들은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부동산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는 아주 특수하게 다른 선진국과 달리 개인의 자산의 비중에 있어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과반수가 넘는 게 통상입니다. 물론 이제 자꾸 금융자산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요. 어느 선진국 어디와 비교해도 우리나라처럼 이 부동산으로 자산이 편중되어 있는 국가는 별로 없어요. 따라서 금융 관련한 여러 가지 재무 컨설팅을 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사람이 부동산으로 자기 재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의구심, 의문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게 통상인데요. 따라서 부동산 관련한 기본적인 용어들과 부동산 관련한 당연히 세제가 중요하겠죠. 세금은 우리가 같이 합산해서 내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용어와 세제 이런 것들을 위주로 부동산 관련한 내용을 숙지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이라는 건 다른 금융상품과 달리 이것도 역시 자산의 한 형태고 투자의 한 방편인데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상품과 부동산은 어떻게 다른 형태의
금융 투자 방법인지 그 부분에 상이한 점 이런 것들이 주로 출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도 이제 생소한 부분이 많죠. 우리가 같은 땅이라고 하더라도 그 땅을 용도나 목적에 따라서 다양한 명칭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인 명칭들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는 반드시 시험에도 출제가 자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구분하시면 될 것 같고요. 2부에서는 그럼 출제 비중이 어떻게 되느냐? 부동산은 한 30% 출제가 되고 금융상품이 70% 내외로 플러스 마이너스 70% 내외로 출제가 되는 게 통상이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부동산 관련한 것은 좀 법률적인 내용이 많고요. 금융상품과 시장과 관련된 내용은 경제나 금융 전반에 관한 내용이 많기 때문에 또 이것도 학습하는데 약간 성격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우리 IFP의 장점이다, 어려운 점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죠. 자, 이렇게 개괄적으로 IFP는 어떠한 문제들과 어떠한 내용들을 많이 출제를 하고 있는지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일단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책은요, 원래 IFP의 본서에서 가장 출제 빈도가 높은 내용들을 함축적으로 담겨놓은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본서에 있는 내용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숙지를 해주시는 것이 우리가 합격의 지름길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가끔 이런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기본서의 내용을 요약해 놓은 것을 다시 발췌 요약해서 학습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는데 뭐 그래도 틀린 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합격하신 분들도 제가 많이 뵀습니다만 좀 그래도 리스키하죠. 일반적으로 요약서라는 인식을 꼭 갖기 바라시고요. 그렇다면 이 요약서에 있는 내용은 뭐 제가 다시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방법대로 웬만하면 다 숙지하시는 것이 합격의 가장 큰 지름길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하나 세부적인 내용은 학습을 구체적으로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